아까 상호작용 그 부분 폴리시미어그 이게 이제 질문이 좀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더니 여러분이 막 분석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I have to do diet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what verb do we usually use when we start diet?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동사 뭘 쓰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멘탈 엑스 피드백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퀘스천 타입으로 물어보면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알고 있지 모르고 있는 정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디스플레이 밑에도 마찬가지야. What adjective can we use with diet? 다이어트와 같이 쓰시는 형용사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퀘스천은 뭐라고 그랬어? 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링귀스틱 난리지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디스플레이 퀘스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뭐야? 그 다음에 같이 쓰시는 동사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 것부터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되시는 거죠. 레퍼런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리얼 인포메이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퍼스널 퀘스천은 레퍼런스 퀘스천이 되는 거고 학습과 관련된 퀘스천은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룸 통 안에서 퀘스천 타입을 물어보면 퀘스천 타입으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클래스룸 통 안에서 피드백 타입으로 분석을 요구를 하고 디렉션이 그렇다고 하면 피드백 타입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인터랙션 측면 안에서 이제 니고시에이션 스트래티지 측면 안에서 분석을 하라고 한다면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다시 물어보도록 밸런스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다음에 학생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기 위해서 헬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표를 썼으면 렉시컬 모디피케이션이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기평으로 빈칸 풀어서 커멘트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외에는 어휘지도 측면 안에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지금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도하고자 하는 그 다이어트 단어의 두 가지의 속성을 뭐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 그리고 근거를 다시오라고 한다면 폴리시미하고 콜로케이션을 쓰시면 되겠고 그 근거는 콜로케이션의 예시 하나 그 다음에 폴리시미의 예시 하나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비오노 다이어트, 고오노 다이어트 아무거나 하나 헬시 다이어트, 언헬시 다이어트 그죠? 그 콜로케이션의 형태를 하나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폴리시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다이어트 그죠?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휘지도 넘어갑니다. 어휘도 넘어가고 이제 문법지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법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지도도 지금 목표 언어에 대한 그죠? 지도를 진행을 했을 때 정확성에 대한 포션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계속 그지? 지금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들을 쭉 훑어봤을 때 어필시와 플루언시 중에서 물론 플루언시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good command of English 영어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치? 플루언시뿐만 아니라 어필시도 어느 정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면서 보다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대표적인 인스트럭션 모델은 뭐다? 타스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예요. 프리타스크와 타스크 사이클 안에서 플루언시 학생들한테 목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과학들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한 표현 중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면 랭귀지 포커스 부분 안에서 팔로우 트리트먼트 역할이기도 하죠. 랭귀지 포커스 부분 안에서 이제 틀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래도 수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학습 활동이 조금 워크시스 토대로 해가지고 랭귀지 포커스 안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업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랭귀지 포커스 측면 안에서 어휘지도를 했을 때 그죠? 또는 이제 교실 안에서 타겟 그라마라든가 타겟 룰에 대한 지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어필스 베이스 액티비티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는 교실 안에서의 접근법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에 대한 입장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포커스 온 폼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긴 했지만 이 포커스 온 폼즈와 포커스 온 폼도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고요. 아티클을 보시면 또는 이제 그러한 측면 안에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 형식으로 실제 타겟 룰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학생한테 더 효과적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문법지도는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어휘지도와 마찬가지로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두 번째, 그죠? 문법지도에 대한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동들 주로 그죠? 테크닉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법지도의 접근 방법은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 그 다음에 포커스 온 폼즈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인덕티브 어프로치 그 다음에 디덕티브 어프로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예요? 납작성이라고 하는 거 파란색 보이나? 납작성 어프로치를 하나 추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이 어프로치가 문법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를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할 때, 그죠?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할 때, 그 언어 형태가 어떻게 인지 구조 안에 쌓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 프라젠의 인풋 하이 프로세스가 언어 형태에 대한 학습 측면 안에서 이제 극과 극의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non 인터페이스 포지션과 인터페이스 포지션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on 인터페이스 포지션은 문법지도를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야. 그래서 그냥 컴퓨터 인풋을 다량으로 주면 알아서 지가 인지 구조 안에 하나하나씩 쌓일 텐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제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의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그죠? 인풋에 따라서 쌓일 때 되면 지가 가서 쌓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습득에 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어제도 배웠을 텐데 티처빌리티와 러너빌리티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지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냥 포커스 미닝, 의미에 맞춰서 맞춰서 다양한 컨퍼런셜 인풋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지만 문법 학습이라고 하는 거 어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의 입장으로서 인터페이스 포지션이에요. 포커스 온 폼즈와 포커스 온 폼은 뭐의 입장이야? 인터페이스 포지션 입장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롱 버전이 있고 위크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실제 교실 안에서 문법 지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죠 내재화가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죠 어떤 식으로 그런 문법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문법에 다양한 텐션을 시켜나가지 않고 스트롱 버전이야. 문법에 다양한 텐션을 시키지 말고 실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죠 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맥락은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문법에 대한 노티스 정도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하는 거 인다이렉트 텐션에 이제 폼을 주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포커스 온 폼의 형태.
컨텍스트 없이 문법 지도를 날틀리하게 강하게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어 형태에 대한 규칙들 위주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것이 포커스 온 폼즈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 안에서 문법 지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 온 폼즈보다는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 형태로 지도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가 있는데 그러면 어크리스 베이스 액티비티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방향은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타겟 폼을 가르쳐 프레젠트 퍼펙트 또는 이제 릴레이티브 클로즈 관계대명사 이러한 특정한 규칙이나 타겟 폼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규칙들을 어떤 식으로 제시해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를 프로세스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인덕티브와 디덕티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큰 트렌드 어프로치에 해당되는 건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 그래서 컨텍스트를 가지고 가르치냐 컨텍스트 없이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는 특정한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로 그 타겟 폼이나 타겟 룰을 갖다가 어떻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그 타겟 폼에 대한 제시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는 줄기가 인덕티브 어프로치와 디덕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인덕티브를 어떻게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주지 않고 먼저 examples 예시만 줘요. 타겟 폼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 쫙 줘. 그 example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야? 디스커버 룰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액션 아니죠? 디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시를 하는 겁니까? example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규칙을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룰 프레젠테이션 규칙을 먼저 알려주고 그 알려준 규칙을 가지고 프랙티스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어플라이드 룰 규칙을 적용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실 수업에 그 문법 지도의 하나의 피어리드에 대한 부분 안에서 이런 식의 문법 지도에 대한 절차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죠? 인덕티브 어프로치 또는 디덕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커뮤니케이션 어프로치 안에서 포커스 온 폼을 그대로 받고 진행되는 교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액션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주는 거잖아. 근데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죠? 실제 센텐스 레벨로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도 센텐스 레벨로 이그제플을 주는 것뿐이지 어떠한 그 디스코스 레벨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맥락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액션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로 진행되는 그죠? 그 실제 교실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뉴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액션 어프로치 안에서의 첫 번째 그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죠? 어제 배우셨죠? 첫 번째 오센틱 텍스트를 먼저 줘요. 타겟 폼이 들어가 있는 오센틱 텍스트를 먼저 줘요. 오센틱 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티스를 먼저 해주는 거야. 노티스는 뭐야? 인풋의 역할을 하는 거지. 타겟 폼이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퍼스트 스텝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세컨드 스텝은 뭐야? 인풋으로 이제 타겟 폼을 줬으니 세컨드 스텝은 뭐야? 아웃풋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타겟 폼을 가지고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을 줍니다. 인포메이션 발표라든가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활동, 타겟 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프레젠트 퍼펙트를 가르치고자 해. 현재 완료를 가르치고자 해. 현재 완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센틱 텍스트를 주고 현재 완료가 맥락 안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티스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풋 플러딩과 같은 기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인풋 플러딩 어디 배우셨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인포메이션 갭과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가지고 서로 경험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대화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페어워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갭이나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웃풋까지 하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웃풋 안에서 이제 사용해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완료는 어떻게 사용되더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룹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파인딩을 토대로 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네 번째 그것을 그룹별로 현재 완료는 이렇게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게 액션 어프로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커스 온 폼으로 진행되면서도 어떻게 타겟 그라마에 대한 디스커버드 룰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명시적인 지식까지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문법 지도에 대한 방향의 함축적인 형태, 통합적인 형태 접근법이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실에 커뮤니케이티브 클래스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문법 지도 접근법은 인덕티브, 디덕티브가 아니라 업덕션 어프로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업덕션 어프로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좋고 그걸 사용해보도록 하고 지네들끼리 그룹 안에서 언제 현재 완료가 사용되는가 디스커스, 논의를 해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인딩을 정확하게 못 이끌어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규칙 체계가 어느 정도 시스템틱 이상이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이머전트 스테이지에서 업덕션 어프로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규칙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파악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네 번째 스텝까지 가서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타겟 브라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스텝 5부터서는 뭘 진행하냐면 인덕티브와 디덕티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거야. 다시 프레젠트 퍼펙트에 대한 example을 다량을 주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명시적으로 프레젠트 퍼펙트를 언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텝 1, 스텝 6까지 나가기 전에 네 번째까지 학생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액션 어프로치가 문법 지도라긴 하지만 전형적으로 러너 센터드로 진행되는 문법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 이런 접근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 그죠? 인풋 플러깅, 그죠? 인풋 인하이스먼트 그 활동들에 대한 특징들을 아시면 돼요.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그다음 인풋 프로세싱, CI 타스크, 그죠? 그다음 과정 테스트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풋 프로세싱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제가 가장 많이 됐고, 폼과 미닝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실제 주어진 그라마 룰이나 그라마 폼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인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인풋 프로세싱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인풋 플러깅도 한 번 정도 나왔고요. 예, 인풋 인하이스먼트를 같이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데이터로는 많이 나왔어요. 이런 활동들이 데이터로는 많이 나왔고. 올해 만약에 문법 지도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가든 패스하고 디크블러스 안에서 진행되는 문법 지도 그 두 가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안에서 문법 지도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포스 인스트럭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포스 인스트럭션은 두 가지의 접근이 있죠. 포커스 온 폼즈와 포커스 온 폼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 without 컨텍스트냐, within 컨텍스트냐를 가지고 문법 지도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폼 포스 인스트럭션은 학생들 랭귀지 어크리스를 키워줘서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포커스 온 폼즈는요, 트라디셔널 포멀 인스트럭션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라마 룰을 제시해주고 이그제플을 주고 프랙티스를 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전개가 진행이 되는 형태가 포커스 온 폼즈입니다. 이때 without 컨텍스트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형태에 대한 연습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실 수업에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죠 문법에 대한 규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 지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가시면 I decide to
teach grammar in class예요. 교실에서 명시적으로 문법 지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문법 지도 학습 활동에서 나의 어텐션은 뭐예요? 문법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explicitly 이 부사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spend most of the class time 대부분의 시간을 explaining grammatical rule, 그죠? using metallics term, 그죠? 메탈릭스 텀을 토대로 해서 그죠? 어떻게 문법적인 규칙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포커스 온 폼이냐 포커스 온 폼즈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포커스 온 폼즈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갈 키워드가 뭐예요? 문법 지도에 대한 부분은 explicitly 명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메탈릭스 텀을 가지고 explaining grammatical rule을 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포커스 온 폼즈에 대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커스 온 폼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어 형태는 인다라고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이게 중요한데 언더라인 할게요. 예, 두 번째 줄에 to use grammar forms communicatively예요. 그렇죠? 포커스 온 폼은 그라마를 사용하긴 하는데 의사소통적으로 그라마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의사소통적으로 그라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달력의 마지막에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유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커뮤니케이티브 유시지. 유시지 하면 그라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티브 유시지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그라마야. 그라마를 위한 그라마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도의 그라마. 그죠? 학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온 폼으로 이제 문법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과 하여금 문법 형태를 갖다가 의사소통 측면 안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If instruction is then followed by opportunity to encounter the instructed grammar point frequently in communicative usage예요. 무슨 얘기야 이것은? 인스트럭션, 타겟 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운 타겟 폼을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야? 바이야. opportunity,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어떤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To encounter instructed grammar points. 학습에서 배웠던 그라마를 어떻게? communicative usage 안에서 그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이 후자가 포커스 온 폼이라는 얘기예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티브나 디덕티브 웨이를 토대로 해서 타겟폼을 배웠어. 그러면 배우면 그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파스텐스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단 말이야. 내가 그치? 문법 속에서 배웠어. 그러면 실제 리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파스텐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과거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짝끼리도 물어보고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들 짝끼리 이야기해봐. 이해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웨티스 라스트 위켄드 주말에 뭘 했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파스텐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포커스 온 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법 규칙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재미없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두 번째 주 중간에 뉴 어프로치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문법 지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접근법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리딩 패스지 있는 텍스트북에 있는 리딩 패스지를 뽑아가지고 그죠? 예, 타겟 스트럭처 부분에 이제 이탈릭 사이즈 그죠? 이탈릭체로 타겟 스트럭처를 이제 타입했어요.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헬핑 이게 해석이 안 되죠? 호핑이야 호핑. 그죠? 이런 바람 속에서 그죠? 해석하려고 너무 애쓰셨죠 여러분? 죄송해요. 네, 못하네요. 네, this would help my student 동그라미 notice how the target structure function. 어떻게 타겟 스트럭처가 텍스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노티스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이탈릭체로 바꿨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뭡니까?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이 input enhancement죠. 그죠? 이탈릭체로 쓰는 거. 어제 배우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죠? 이렇게 이제 리딩 텍스트를 다시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죠? 학생들한테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고 그룹끼리 이제 과학을 진행해서 이제 그 타겟 스트럭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실 수업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어진 내용 안에서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하는 방향을 이제 설명하고자 할 때 써야 되는 그런 어떤 키프레이즈가 뭐겠어요? 일단 포커스 온 폼 뭐야? 리딩 컨텍스트잖아. 그치? 리딩 컨텍스트가 뭐야? 리딩 텍스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리딩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리딩 텍스트를 가지고 그죠? 타겟 스트럭처에 대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리딩 텍스트 안에서 타겟 스트럭처 그럼 타겟 그라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타겟 그라마, 타겟 스트럭처만 써주셔도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리딩 텍스트 안에서 타겟 그라마와 타겟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탈릭 사이즈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앞에 이탈릭 사이즈, 타겟 스트럭처, 타겟 그라마를 어떻게 학생들이 notice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선생님이 취한 이 어프로치는 무엇이다? focus on form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데이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A자리에서는 포커스 인스트럭션의 두 가지 방법이 포커스 폼과 포커스 폼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각각의 선생님에 대한 문법 지도에 대한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이 취한 그러한 어프로치를 A 자료에서 찾아서 그 설명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디렉션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포커스 폼과 포커스 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키프레이즈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혹여 만약에 이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라고 하는 것일 경우에 A의 인덕티브와 디덕티브가 나오면 이 선생님의 수업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룰을 먼저 제시했느냐, 아니면 이그제플을 가지고 이제 그 문법 지도에 대한 접근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따라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컨텍스트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어떻게 컨텍스트를 없애버리는 건지 라고 하는 거. 컨텍스트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타겟 그라마만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 그라마에 대한 익스플레네이션이 주가 된 이제 수업 방식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랙티스 형태로 진행되는 게 포커스 온 폼즈.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그라마가 들어가 있는 실제 미니멀 컨텍스트 또는 커뮤니컬 컨텍스트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리딩 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준다라던가 등등등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법 지도에 대한 방향이 무엇이라고 했어? 포커스 온 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런 포커스 온 폼의 교실 수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장치가 뭐냐면 네거티브 에비던스라는 얘기야.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코렉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했잖아. 코렉티브 피드백은 언제 줘? 코렉티브 피드백은 언제 주지? 교실에서 클래스부터 의사소통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학습자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에 그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거잖아. 근데 이것을 왜 포커스 온 폼이라고 해? 의사소통 맥락, 커뮤니케이티브 컨텍스트잖아.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사용된 폼이잖아. 그래서 포커스 온 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포커스 온 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컨텍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동료 학생들로부터서 그죠? 폼의 정확한 사용을 설명하는 코렉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에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는 교사와 그 동료 학생들이 그 정확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바라에 대한 부분, 그죠? 예, 부분을 리퀘스트하거나 리피트하도록 하는 방식이 주었을 경우에 네거티브 에비던스가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시 한번 볼게요. 자, 네거티브 에비던스에 대한 예시. 그죠? I'm very worried. 왜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니까 내일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 don't study yesterday. 오류를 범했죠? 오류를 범했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You didn't study yesterday. 뭘 했습니까? 리캐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 에비던스라는 걸 어떻게 하냐? 학생이 No, I didn't study. 고쳐버렸어요. 이전에 잘못된 발언을.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해준 이 리캐스트를 포지티브 에비던스로 그냥 인풋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부분을 선생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지까지 한 거야. 그래서 이 리캐스트 타입은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거티브 에비던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volunteer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I don't have time. 그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제 past tense에 대한 부분들 그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정보 없이 그냥 선생님이 수정하고 넘어갔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리스 피드백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반복적인 오류가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익스플리트 피드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재야, don't had는 not the right past tense form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정보를 다시 준 거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지 I didn't have time to study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역시 메타리믹스 피드백으로 주는 이것도 네거티브 에비던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게 포커스 온 폼이냐 이 대화 안에서 그치? 네거티브 에비던스를 주는 커렉티브 피드백을 주는 이 상황이 왜 포커스 온 폼이냐 커뮤니케이터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에 오류가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피드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티처 어빌리티 하이퍼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포커스 폼 측면 안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인프 하이퍼패스 측면 안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고려를 하는 부분이 티처 어빌리티 하이퍼패스, 러너 어빌리티 하이퍼패스는 인프 하이퍼패스 안에서 내추럴 오더 하이퍼패스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목표 언어는 그죠? 발달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 예측 불가능한, 그지? 또는 이제 그 언어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그라마티컬 실라부스라든가, 그죠? 예. 스트럭처 실라부스를 가지고 정해놓고 오늘은 파스텐스를 가르칠 거야, 내일은 프레젠트 퍼펙트를 가르칠 거야, 모레는 릴레이티브 클로즈를 가르칠 거야, 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학습할 수 없다고요. 습득할 수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언어가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ready to acquire, 습득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학습할 수 있으니 그 습득 순간이 언제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량의 런치북 컴퓨터 인풋을 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커스 온 폼이든 포커스 온 폼즈든 둘 다 뭐 이렇게 문법에 대한 지도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포커스 온 폼이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포커스 온 폼즈보다 포커스 온 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맥락 안에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지만 포커스 온 폼 같은 경우에는 맥락 안에서 실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도를 하니 그런 부분들도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수정을 했지만 똑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정을 해줬는데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준비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없이 포커스 온 폼즈 형태로 지도를 하면 학생들의 티처빌리티와 러너빌리티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치? 포커스 온 폼 측면 안에서 실제 피드백을 줘서 그것이 수정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다시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피드백 자체를 그 컴퓨터 인풋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습득으로 연결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와서는 그쵸 이런 티처빌리티와 러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문법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덕티브와 인덕티브. 네, 애덕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디덕티브 어프로치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인덕티브 어프로치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애덕션에 대한 어프로치가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디덕티브 어프로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타겟 그라마나 타겟 룰에 대한 습득 방법이 룰 프레젠테이션을 주고 규칙을 먼저 주고 그거에 따라 프랙티스를 하도록 하거나 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A가 그러면 디덕티브 어프로치라고 규명을 했는데 티처 A를 디덕티브 어프로치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에비던스를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에비던스가 뭐가 될지. 첫 번째, teacher explained to students that past tense verb forms should be used in a sentence with if clause to describe a hypothetical situation. 가정법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if 절에서는 무조건 과거 시제 동사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죠. 룰 explanation 했잖아요. 그러면 티처 A가 인덕티브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다. 그 근거는 인데 측면에서 티처 익스플레인 하고 있다는 얘기야. 타겟 룰은 뭐야? if 절 안에 past tense form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규칙을 먼저 제시를 해준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teacher asks student to complete the sentence with appropriate verb forms to show hypothetical situation. 가정법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동사 형태를 그죠? 예, 문장에 써서 채워넣으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야? apply the rule 또는 practice the rule를 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달아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른쪽 봅니다.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고 했어요?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여러분 적으세요. 이 경륜이 좀 지루하다. 영어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지? 계속 선생님은 쉼없이 떠들고 여러분은 계속 정수리를 보여주면서 계속 쓰시고 그지? 야 우리 뭐 될 거야? 교사 안 되고 손기사 될 거지? 그지? 이게 너무 쓰면 안 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찾아가보고 뭐 이게 더 중요해.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 기출에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따질 건데 오늘 이제 수업을 배운다고 해서 이거 100%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다시 공부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건데 너무 쓰지 마. 너무 쓰면은 여러분이 써놓긴 써놨는데 집에 가서 보면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질문을 선생님한테 다시 드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트랜스미터로 뭐 양이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게 끌고 나가긴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은 굉장히 부단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제 배웠던 지식부터 끌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에 있어서 요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들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손만 막 바쁘면 머리는 비어있을 수 있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교육열이 양이 너무 많아 사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도 알긴 하겠지만 공부 방식을 막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무조건 다 써가지고서 뭐 이제 빌드업을 낼 거 아니잖아. 시험을 여러 번 찍어서 볼 거지. 그치? 필기 다 해가지고 빌드업을 낼 건 아니지 시험 때.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몇 번째도 더 설명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좋아. 왜냐면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디덕티브 어프로치는 명확하게 두 단계가 그 개념에 맞춰서 나왔어요.
근데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어떻게? example을 통해서 규칙을 도출해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티처 B 클래스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티처 B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exampl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치? 그 example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규칙을 도출해내는지를 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려면. 이해하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지난 시간에 거둔 가정법 상황에 대한 리튼 텍스트를 돌려줬어. 그치? 리튼 텍스트를 돌려줬는데 리튼 텍스트만 돌려준 게 아니라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도 같이 돌려줬어. 예시를 보면 한 학생의 오리지널 라이팅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준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가 같이 쌍으로 나간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죠?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only incorrect verb forms in student writing. 원래 오리지널 라이팅 부분 안에서 학생의 그 작문 안에서 부정확한 동사 형태를 선생님의 리포뮬레이션 부분 안에서는 전부 다 정확한 형태로 수정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거 찾아보자. 이거 는 뭐야? 스튜던트 라이팅이야 아니면 도사의 리포뮬레이티드 그 텍스트야. 어떤 거야?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리튼 텍스트라고 쓰면 점수 못 받아. 이게 봐서 어디에 얘가 있는지, 그치?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게 컴페어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리포뮬레이트 했던 샘플과 너희들 라이팅을 컴페어 해봐. 그리고 나서 그 차이가 나는 동사들을 전부 다 언더라인 해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치? 토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규칙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인덕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이그샘플을 봐야 되잖아. 리포뮬레이트 텍스트를 토대로 해서, 그치? 리포뮬레이트 텍스트 안에는 뭐가 돼 있어? 인위치 해가지고 incorrect verb가, 그치? what change into correct verb로 in teachers 리포뮬레이트 텍스트에는 박혀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학생들의 라이팅 안에서 부정확한 동사 형태가 선생님 교사의 그런 어떤 그 리포뮬레이트 텍스트 안에서는 수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가정법에서는, 그치? past tense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학생들이 workout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들어가야 될 키프레이즈는 reformulated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이제 단락을 쓰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면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Teacher provide the reformulated text. 그치? 교사는 reformulated 텍스트를 학생한테 제공을 했잖아. 그치? 근데 reformulated 텍스트가 이그젠플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치? in which 안에 뭐를 쓰면 되는 거야? incorrect verb가, 그치? in student writing에 있는 incorrect verb가, 그치? are changed, 바뀌었다는 얘기야. into 어떻게? correct ones로. 정확한 형태로 바뀐 그런 reformulated 텍스트를 교사가 제공을 해줬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교사는 어떻게? ask the student to work out. 그치? 학생한테 그 reformulated 텍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규칙을 도출하라고. work out the rule. 그건 키프레이즈지. 그치? 절차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 있잖아. 그치? 그걸 찾아내는 거야. 어떤 규칙이야? The rule of if절. 가정법 시추 좀 길어. 네 문장 안에 다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왼쪽에 티처 A 클래스 if절 나와 있잖아. 그거 갖다 밑에 쓴 거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if절. 그치? 그 if절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여기까지만 쓰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야. 더 길게 쓰고 싶으면 by comparing하고 언더라인하고 이 내용을 쓰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by finding out the difference between verbs. 그죠? used. 사용된 동사의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if절에 대한 규칙을 workout.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인덕티브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봐봐. 자, 이 문제는 그래서 그때 그 답안을 쓸 때 좀 어려웠던 내용이 D에 대한 인덕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찾았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덕티브의 기본 베이직 컨셉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그샘플에서 work out the rule이야. 이그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티처 A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 explain이 나와 있고, 그치? 컴플리트 센터스 해가지고 프랙티스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B는 이그샘플이 안 나왔잖아. 이그샘플 우리가 찾아야 돼. 여기서 이 이그샘플은 학생들의 스튜던트 라이팅인지 아니면 텍스트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치? 교사의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인지. 그럼 어떻게 그 이그샘플은 정확하게 바꿔서 수정해놨으니까 그런 올바른 이그샘플을 가지고 그 규칙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왜 이그샘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지는 거지. 학생들의 라이팅에 그치? incorrect verb가 이제 교사의 이제 그 리포뮬레이티드 텍스트 안에서는 correct one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치? by finding out the difference, 그치? 그 verbs used 사용된 동사의 그치? 그 차이점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치? work out the rule of if절, 그죠? if절에 대한 규칙을 이제 발견하고 있다 또는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줄 안에 다 들어가잖아. explain과 complete sentence 들어가고 그다음 reformulated text 설명 한 줄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work out the rule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찾아 쓰는 것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156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덕션 어프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덕션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은 그죠? 어떻게 진행하냐면 언어에 사용되는 히든 룰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 자기가 가설과 이제 실제 사용한 언어에 대한 추론에 대한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죠? 언어 사용에 대한 숨은 규칙들을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어프로치가 앱덕션 어프로치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또 봐봐.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히든 룰 오브 랭귀지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언제 쓰이는 걸까? 히든 룰 오브 랭귀지 익스플레이트하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 그치? 익스플레이트하게 나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완료에 대한 폼은 이런 거야. 이런 데 써. 라고 해서 규칙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히든 룰 오브 랭귀지를 언더스탠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막 하지만 한국말 문법 규칙이 내가 말하는 말 사이에 다 숨겨져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히든 룰 오브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랭귀지 유저를 먼저 시켜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학습 활동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스텝은 어떻게 해요? 박 선생님이 오센 텍스트를 주는 거야. 타겟 스트럭처인 should have pp가 이제 들어가 있는 오센 텍스트를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텍스트 안에서 이게 이제 should have pp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정한 의미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겉으로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 숨겨져 있단 말이야. 포커스 온 폼이잖아. 언어 맥락 안에서 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숨겨져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풋을 줬어. 그래서 타겟 폼이 어떻게 텍스트 안에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노티싱 할 수 있도록 좋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박 선생님이 어떻게 인포미션 계획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should have p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should have pp를 사용하게 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갔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야. 근데 그 여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should have pp를 쓸 거 아니야. 맥락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룹별로 이제 학생들을 묶어가지고서 이 타겟 스트럭처인 should have pp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다른 학생들과 다른 그룹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또 홀클래스웍에서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should have pp가 when to use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여기서 활동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인덕티브와 디덕티브에 대한 단계 학습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봤을 때 액션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디렉션이 나올 수 있지. 액션 어프로치가 포커스 온 폼 어프로치
당시에 대표적인 형태의 문법 지도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뭐야? 일단 포커스 온 폼은 컨텍스트 안에서 그죠? 예? 그 히든 랭귀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단계 안에서 오센틱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타겟 폼에 대한 노티싱을 하도록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커뮤니티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사용해보도록 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타겟 폼에 대한 그 학습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 두 가지 측면을 써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커스 온 폼에 맞춰서.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세계에 대한 부분들, 인덕티브, 디덕티브, 애덕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았을 것인가, 개념에 맞춰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필스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교실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법 지도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자료 한번 봅니다. 이제 박 선생님이 문법 지도를 뭘 어떻게 하고 싶은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라마 레슨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라마 레슨은 어떻게 하고 싶다? 같은 줄에 to build up communication ability,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데 그죠? 그라마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준비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중간에 클래스룸 액티비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학습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줄 건너서 다음 줄 안에서 세 번째 줄이죠.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문법 학습이지만 그 안에서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 사이에서 액티브 앤 미닝풀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문법 지도를 준비했다. 박 선생님이 준비한 문법 지도를 뒤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하나씩 분석을 하는 거죠. 액티비티 1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가정법인에 if I were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들어가 있는 여러 예가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나누죠. 그리고 뭐야? input, flooding이지. 그치? 타겟 스트럭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타겟 스트럭처에 대한 익스포저를 해주고 노티싱을 하도록 하는 것은 input, flooding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그치? 쭉 한번 훑어보고 if I were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 전부 다 하이라이트. 그죠? 예, 강조하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와 이제 그 강조된 그 문장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동사 verb에 대한 어텐션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리얼 커뮤니케이션 그냥 meaningful 러닝인 거야. 맥락 안에서 그죠? 텍스트 안에서 타겟 스트럭처, 타겟 폼에 대한 노티싱을 하도록 하는 활동 정도만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활동의 설명. 됐습니까? 두 번째 활동 볼게.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지? My Dream이라고 하는 패시지를 읽을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읽어준다는 얘기겠지, 그죠? 읽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패시지에 나와 있는 어려운 어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노멀 스피드로 그 패시지를 읽어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선생님 읽어줄 때 키워드를 받아 적어서, 그죠? 그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틱톡 글로스를 갖다가 좀, 그죠? 예, 모디파잉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비티 2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타겟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그 활동인 거죠. 액티비티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3은 액티비티 2도 리얼 커뮤니케이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틱톡 글로스를 그룹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모디파이드 시켜가지고 제시한 활동인 겁니다. 액티비티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별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in the future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그룹에서 얘기할 때 if I were 가정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자신의 의견들을 퓨처 드림잡에 대한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룹별로 하는 거니까 미니풀 인터랙션이 있어요? 없어요? 액티브 인터랙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자신의 퓨처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활동에서 이제 그런 퓨처 드림잡을 결정을 했다면 한 친구는 리포터, 다른 친구는 이제 그 드림잡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는 인터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박 선생님이 의도한 클래스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3에 해당되는 거죠. 그 근거는 어떻게 달아야 돼? 그 근거는 리얼 커뮤니케이션과 액티브 앤 미닝풀 인터랙션에 대한 예시를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 3에서. 리얼 커뮤니케이션은 뭐야? 학생 각자의 퓨처 드림잡에 대한 쉐어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리얼 인포메이션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미닝풀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룹업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학생들끼리 인터뷰 액티비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예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3은 뭐예요? 선생님이 워크시트를 주고 단편적인 문장을 줘가지고 그죠? 그 여러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센텐스 컴바인이야. 그치? 문장을 갖다가 한 문장을 쪼개서 붙이거나 여러 문장을 갖다가 붙여보도록 하는 활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이제 사실 리얼 커뮤니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외에 진행되도록 하는 활동들 어제 다 이제 보셨을 테니까 인프 인핸스먼트는 어떻게 해요? 타겟 그라마의 텍스트 안에서 변형을 좀 시키는 거죠. 하이라이팅, 언더라인, 컬러링 그죠? 이렇게 주어지면 인프 인핸스먼트 활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인프 플러딩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골라서 이제 타겟 폼에 대한 노티싱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타겟 폼에 대한 노티싱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라마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티싱 하이퍼패스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활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 프로세싱은 그냥 노티싱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닝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인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커넥트 랭귀지 폼과 위드 데어 인텐트 미닝 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문법 지도 활동이에요. 그래서 문법 지도 활동이 implicit 또는 explicit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스펙트럼에 이런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implicit에는 그냥 노티싱 정도만 되는 거야. 그래서 input enhancement나 input flooding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어? 그것도 input flooding이 앞이야. 그냥 input enhancement가 뒤야. 왜냐하면 input enhancement는 타겟 폼에 대해서 그죠? 예, 조작을 해놨잖아요. 그죠? 매니플레이트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그지? 셀멘트가 좀 더 강해. input flooding, input enhancement, 그 다음에 input processing, 그 다음에 이제 CR 타스크, 가든 패스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인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랭지 폼과 인텐트 미닝에 대한 연결고리를 키워줘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타겟 그라마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조작해놔. 그래서 structured input activity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래서 인프 프로세싱의 설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될 그죠?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이 structured input activity예요. 우리가 앞에서 structured output activity가 그죠? 그 아웃풋을 보다 효과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을 구조화시켜 나가는 게 structured output activity라고 했겠죠? 이런 structured output activity에 대한 용어는 structured input activity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티처 프로시저를 보시면 지금 past tense의 ed 엔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싶어. 그래서 과거 시제는 ed 엔딩만 붙이면 돼. 첫 번째 활동 explanation만 딱 주면은 그죠? 실제 그냥 폼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인프 프로세싱에서
우리는 뭘 학습을 시키고 싶으냐면 이런 미닝과 의도를 담을 때 어떤 폼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학습 활동을 폼과 미닝을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explanation 있어도 두 번째 그러한 폼과 미닝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활동들을 제시해줌으로써 structured input activity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한번 볼게요. 자, 첫째로 보시면 have students read six sentences. 6개 문장이 있고 decide whether they describe an activity. 액티비티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액티비티가 was done in the past. 과거에 진행된 건지 happens in the present. 그죠? 현재에 이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도록 하는 거야. 그치? 근데 structured input activity니까 그냥 현재 시와 과거 시제를 그냥 문장별로 주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 어떻게 주고 있어? 1, 2, 3, 4, 5, 6이 3 pairs로 되어 있어. 3 pairs. 어떻게 나눠? 1, 2, 3, 4, 5, 6으로 나눠. 뭐로 나눈 거야? 미닝으로 나눴잖아. 동일한 미닝을 주는 거야. They watch television at night. They watch television, watch television at night. 또는 they watch television at night. 이해하시겠어요? 각각 each 페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The same meaning but different verb tense야. 의미는 같고 verb tense만 달라. 그러면 그것이 past에 일어났는지 present에 일어났는지 뭐만 보면 결정이 돼? verb만 보면 되잖아. verb에 ed, ending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의미를 동일하게 하면 의미에 대한 이해는 우선되어 있고, 그치? 그 의미 안에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폼에서 어텐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input processing activity 또는 activity 자체만 물어보면 structured input activ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달아라. 어떻게 폼과 미닝이 릴레이션십이 되었는지를 이제 제시해라라고 그걸 써줘야 되는 거야. 6개 문장 중에서 3 pairs로 됐는데 each pair는 has 어떻게 돼 있다고? each pair는 has the same meaning but different verb tense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넥스트 미닝을 first 먼저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폼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접근을 통해서 그죠? 그 focusing on past tense, ed, ending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past tense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맞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맞는 선배 다 정답 처리가 된 서수경이었는데 정답 처리가 된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폼과 미닝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들은 썼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폼과 미닝의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충분히 되지 못한 거죠. 작년에 시험에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을 그죠? 예, 간접 부분에 대한 어순과 이런 것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분석을 해서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실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드 그죠? 예, answer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정보를 끌어내도록 하는 건 난이즈 베이스인 거야. 그래서 그런 분석 부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연습이 필요해서 그 클래스룸 톡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클래스룸 톡이 퀘스천 타입으로 디렉션을 했어. 퀘스천 타입으로만 이제 파악하지 말고 뭐 클래스 톡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치? 상호작용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 피드백 부분이라든가 그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면서 해보면 이러한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CR 타스크. CR 타스크는 awareness raising inductive approach 측면인데 CR 타스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인덕티브 프로세싱으로 타겟 폼에 대한 부분들을 익스프레스 날리지 명시적인 지식을 길러주도록 하는 여타의 활동들 전부 다 CR 타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CR 타스크는 인덕티브 어프로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가령 160 쪽을 보게 된다면 인덕티브 어프로치의 그런 어떤 프로세싱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첫 번째 학생들로 하여금 어젝티브 엔딩 ed와 ing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야. 이그제플을 먼저 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라마티컬한 형태와 언그라마티컬한 형태. 사람이 쓰이면 어떻게 쓰이고 사물이 쓰이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그제플을 줘서 구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 거죠. 여기 첫 번째에서 자기가 그러면 ed 엔딩은 뭐에 붙이고 그 ing 엔딩은 뭐에 붙인다라고 하는 막연한 하이퍼테스 가설을 세운 것을 두 번째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룰, 그죠? 그 ed 엔딩과 이제 ing 엔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용 규칙, when to use ed 엔딩 또는 ing 엔딩을 이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파악해내 보도록 하는 이런 연타의 활동들은 전부 다 CR 타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CR 타스크라고 해? 타겟 폼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어텐션을 시켜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런 어젝티브 ed 엔딩과 ing 엔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타겟 폼에 대한 정확도,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유형들의 활동이라고 해서 CR 타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CR 타스크는 인풋 프로세싱, 인풋 이낸스먼트, 인풋 플러깅, 가든 패스처럼 네이밍이야. CR 테크닉, 컨셔스 레이징 테크닉은 이 모든 활동을 다 통칭하는 활동인 거고. 컨셔스 레이징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 언어에 대한 정확성을 키워주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타의 모든 활동들을 CR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근데 일부 책에서 CR 타스크와 CR 테크닉을 혼동해서 쓰니까 자꾸 그것이 물어보게 되는데 원래 타스크와 테크닉의 범주는 좀 달라요. 테크닉은 훨씬 더 큰 범주야.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든 패스예요. 그죠? 예, 가든 패스는 그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그죠? 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파셜 인포메이션을 주는 상태에서 그죠? 예, 두 번째 오버 제너라이즈 에러 과잉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일부러 범하게 하면서 그 오류를 다시 그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가든 패스 스트래티지 또는 가든 패스 테크닉, 뭐 가든 패스 타스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든 패스와 같은 기법들은 목표 언어 규칙 중에서 그라마 룰 중에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일까? 그치? 실제 그 규칙이 정보의 형태가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 뭐냐면 불규칙 동사라든가 불규칙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든 패스 스트래티지가 가장 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파스트 텐스 하면 레귤러 버브가 있고 일레귤러 버브가 있잖아. 그래서 레귤러 버브와 일레귤러 버브의 풀 인포메이션 다 주지 않아. 그치? 레귤러 버브 인포메이션만 먼저 줘. 동사들의 과거형은 ed 엔딩을 붙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과잉 일반화를 범하도록 해. 왜? 학생들한테 연습시킬 수 있는 그런 동사 형태를 뭘 주냐면 일레귤러 버브를 주는 거야. 자, 고 과거 시제 바꿔봐. 어떻게? 고우드라고 바꿀 수밖에 없는 거지. 규칙 변화에 대한 정보만 얻었으니 그 규칙 변화를 불규칙 변화까지 과도하게 적용하도록 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야. 그치? 물론 선생님이 가든 패스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 버브 시스템, 그 레귤러 버브 시스템이 있고 일레귤러 버브 시스템이 있다. 레귤러 버브 시스템은 그 동사에 ed만 붙이면 되는데 일레귤러 버브 시스템은 A, B, C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go, went, 그지? goo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catch, quote, quote, A, B, B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실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류를 범하고, 왜 이거는 ed가 안 붙지? 다시 한번 사고를 전환하면서 그 타겟 폼에 어텐션을 시켜나가면 훨씬 더 스피드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라마 룰을 주기보다는 그죠? 예, 이런 불규칙
변화 형태들은 이런 가든패스 스트레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든패스 스트레티의 핵심은 뭐냐면 partial information을 줘서 반드시 over generalized로 과잉인 일반화된 오류를 범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그 규칙에 대한 완성을 해나가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든패스도 인덕티브 프로세싱이라는 얘기야. 이 엑зэм플을 통해서 그 잘못된 오류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규칙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덕티브 프로세싱에 대한 학습 활동을 주어지는 게 가든패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이렇게 보고 이 주어진 핸드아웃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포커스 온 폼과 그 다음에 인덕티브, 디덕티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오늘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중에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렉시컬 어프로치고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의 질문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좀 써놨는데 자, 설명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 어제 들어보셨나요? 그럼 뭐 이해하시겠네, 그치 여러분? TDP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렉시컬 그라마티컬 어프로치에 대한 표현들을 했는데 렉시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어휘에 기반을 두고 언어학습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렉시컬 유닛이라든가 콜로케이션이라든가 폴리싱이라든가 그죠? 동의어 반의어 워드 패밀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언어학습을 진행시키는 게 렉시컬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휘와 문법에 대한 결합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해나가는 게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렉시컬 어프로치는 버케블러리 초점을 두지만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는 그라마 측면에서 어휘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그라마가 우선시 되는 거야. 더. 그래서 똑같이 문법 지도 안에서 콜로케이션에 대한 지도를 하면 렉시컬 어프로치는 그지 do, have, make가 어떤 명사구랑 결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 활동이 주어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티켓 못한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실제 make a noise, 그죠? noise는 make와 연결이 되는 거고 take a photo, 포토그래프, 사진은 take와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뜻이 이제 그런 의미 측면에 맞춰서 콜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건 렉시컬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똑같은 콜로케이션이라고 해도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콜로케이션의 형태 차이, 동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콜로케이션에 대한 학습을 시켜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그것은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는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출발하는 거야. 모든 어휘는 의미론적인 측면 안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문법적인 특성까지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 그 어휘를 학습했을 때는 그 의미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형태에 대한 학습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 안에서 그 주기 안에서 이제 렉시코 그라마티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포스킬에서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 컨텍스트 안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 레벨 디퍼런시에이트 인스트럭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이 수집을 학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데이터와 이제 교사가 수집을 학습에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점들 뭐 이런 것을 계속 티처 유잼에서 단골 메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안에서도 보면은 포커스 온 폼과 포커스 온 폼즈도 그렇고 인덕티브와 디덕티브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프로젝트 레벨에 따라서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결론은 콤비네이션이에요. 둘 다 이제 그 통합해서 가르칠 것이 필요한데 학생들 레벨에 따라서 그때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포커스 온과 포커스 온 폼즈 측면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포커스 온 폼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맨 처음에 포커스 온 폼즈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커스 온 폼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타겟폼을 사용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법 지도를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나오고 인덕티브 어프로치와 디덕티브 어프로치는 프로페셔널 레벨에 따라서 학생들의 중간으로 발전 단계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덕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 베이직 룰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죠? 베이직 룰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기너 레벨에 해당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규칙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마틱 스테이지 이상에 있는 학생들만 좀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바로 이제 하이 프로페셔널 레벨, 하이 인터미디어 레벨 이상의 학생들한테 이제 문법 지도로서 적합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티처 이그잼에서 선생님의 의도와 데이터에 따라서 이것은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은 이런데 베이직한 룰을 왜냐면 규칙이 완전히 접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규칙에 대한 연습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규칙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축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실제 티처 이그잼에서는 이 이론과 이제 관계없이 데이터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무조건 시험의 티처 이그잼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우선시해서 거기에서 듀레이션에 맞게끔 정보를 골라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언 지식에 방해를 하면 안 돼. 일단은 시험 상황에서 시험 중에 주어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고 시험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답안을 도출하는데 그때 답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배운 공부에 대한 내용들 선언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답안을 연결을 시켜나가는 거야. 선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꼭 잘못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티처 이그잼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하이 인터미디어 레벨에 있는 학생이야. 그 학생이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특정한 언어 형태에 자꾸 반복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야. 그게 아무래도 나한테 굳어진 것 같아. 얘는 뭘 걱정하는 거지? 파스널라이제이션을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그 정확한 문법 규칙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 선생님이 제안할 수 있는 문법 지도에 대한 접근법을 이제 쓰시오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뭐야? 인덕티브로 해야 돼? 디덕티브로 해야 돼? 인덕티브로 해야 돼? 디덕티브로 해야 돼? 디덕티브로 해야 돼. 그럴 때는 인덕티브가 아니고 예시를 가지고 유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다이렉트하게 그 규칙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그 룰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보다 이제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점이 없이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디벨롭 시켜나가고자 한다면 인덕티브지 당연히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기 학습에 대해서 그런 규칙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학생에 대한 교실 수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답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포커스 온 폼은 무엇이고 포커스 온 폼즈는 무엇이고 인덕티브는 무엇이고 디덕티브는 무엇이다. 이런 베이직 개념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 베이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술형과 기입형에 대한 답안을 도출해나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어세스먼트가 남아있는데 뒤에 객관식 내용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오늘 혹시 오늘 워크숍 시간 해버릴까? 오늘 워크숍 시간에 원래 퀴즈를 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뒤에 있는 객관식 문형 조금 다룰까요? 내일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워크숍이 몇 시지? 4시부터? 내 체력이 되는지는 잘
수고하셨습니다.